오늘 새벽에 러시아 대선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푸틴의 당선은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었는데요. 개표가 진행 중인 현재 압도적인 지지로 5선을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향후 국제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오늘 재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기사로는 개표가 60%가 진행됐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이 87% 득표율로 이 5선에 2030년까지 거의 이제 영구 집권이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투표율은 74.2%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90% 정도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87.21%의 득표를 한 것으로. 정보를 따로 들으신 거군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속보가 올라왔고요. 러시아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그 투표율도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에 67.54%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득표율도 76.69%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과 투표율이 다 이렇게 올라간 것은 사상 최대로 러시아 대선이 3일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단 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른바 이제 결집 효과죠. 안보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최고 지지자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 이런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대선이 이 4일간 열렸고 3일간입니다. 네, 3일간. 그죠? 네. 온라인 투표가 도입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87%의 득표율, 사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득표율이잖아요. 네. 이 득표율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미 그 선거 전부터 대선 전부터 높았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거의 작년 11월 기준으로 80%가 넘었으니까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지지율이 또 상승한 면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후보들이 별로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러시아에서는 계속 집권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가능하다면 푸틴 대통령은 계속하려는 마음인 건지 어떤 상황일까요? 러시아 헌법에서는 2번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저 40대 아주 젊은 나이에 2000년에 처음 이제 집권을 했죠. 그래서 4년간 임기를 했습니다. 2008년까지 2번의 4년 임기를 2번 한 거죠. 8년 한 거죠. 네, 8년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헌법에서 3선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였던 메드베제프가 대통령을 하고 본인이 이제 실세 총리를 맡았었죠. 네. 그런데 이 메드베제프가 4년간 그러니까 2012년까지 집권하는 중에 개헌을 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려놨죠. 그러고 나서 2012년에 복귀해서 6년의 임기를 2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된 거였죠. 네. 네네네. 근데 여기서 또 근데 이제 헌법상 당시에 3선은 금지됐지만 한 사람이 쉬었다가 하는 것은 금지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2000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개헌을 해서요. 한 사람이 평생 딱 2번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그 횟수는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을 더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져서 봤을 때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네,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게 개헌이 이루어진다는 게 참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언론 보도에서 이게 그 최고 기록이 아닌가, 가장 오래 집권한 기록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스탈린이 30년 11개월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2036년까지 하게 되면 그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네, 러시아 이번 투표에 이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도 투표가 진행됐고 득표율이 거의 90%를 넘는 상회하는 투표율을 기록하더라고요. 근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투명 투표함이 설치가 돼서 비밀 투표권이 완전히 배제된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서방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제 맥락을 이제 제대로 전달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이 투명 투표함은 그러니까 투명한 투표함은 201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종의 개혁 조치였습니다. 뭐냐면 선거 부정을 오히려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잘 보이지 않으면 미리 이제 뭐 용지를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과거에 이제 그런 부정선거 사례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아니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일부 유권자들이 이걸 이제 제대로 잡지도 않고 넣는 거죠. 참고로 구소련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의 투표함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난 대선 때 이런 투표함이 쓰였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뭐 푸틴 대통령이 엄청 오랜 기간 집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궁금해지는 게 러시아 내부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지 이렇게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장기 집권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24년간 보여줬던 성과입니다. 아, 네. 특히 이제 1990년대를 기억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러시아에. 그런 세대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90년대에 있었던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을 안정으로 바꾸고 또 경제 위기를 고도 성장으로 바꾸고 또 몰락한 2등 국가에서 강대국 반열에 러시아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엘리트들의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주요 엘리트들이 푸틴 대통령은 유일하게 자신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부와 권력은 푸틴 체제라는 그런 플랫폼 위에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데올로기인 애국주의나 국가주도 경제 발전 이데올로기를 2000년대 초반에 일찌감치 선점했습니다. 네. 러시아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니죠. 공산당이 물론 제일 야당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1990년대에 자유주의 개혁의 실패로 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땅한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근데 네. 거기를 이제 영리하게 잘 파고든 것이죠. 그럼 한동안 푸틴을 대체할 최근에 이제 정정 나발리가 사망하기도 했고 네. 그런 인물들이 한동안은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발리가 한국과 서방에 가장 많이 알려진 지도자인 건 분명한데요. 실제로 영향력이나 지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자신의 통치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였던 건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야당은 대부분 친정부적이고 또 야권은 매우 분열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발리의 죽음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도를 좀 더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어떻게 될까 저희가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푸틴이 올림픽 기간에 휴전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대화할 준비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러시아는 항상 대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목표는 땅을 더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고 싶은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는 자신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요구 조건은 나토에 나토 가입을 포기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내에 소수민족인 러시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급진적인 민족주의를 포기하게 하고 또 현 지도부를 교체하는 이런 게 이제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는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조건에서 협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네. 사실 서방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계속 버틸 수 있는 상황입니까? 러시아가 2022년에 마이너스 2.1%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죠. 네. 네. 그런데도 세계 8위였습니다. 우리보다 높았죠. 네.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 성장률은 3.5%에서 4.0%로 네. 지금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것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군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고 군산복 합체 생산이 늘었습니다. GDP의 약 6% 정도가 올해 예산에서 GDP의 6% 정도가 군비 지출에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 지출의 37%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군산복 합체의 생산이 수배에서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수배에서 수십 배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나친 군비 지출이 경제 부담은 되겠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가스 수출이 여전히 일정한 규모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도 가스와 석유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석유의 해상 수출만 중지된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유럽 국가들이 감소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이 감소분을
인도하고 중국 같은 국가들이 예. 상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입 대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병행 수입, 뭐 우회 수입, 그리고 수출 대상국 전환, 탈달러와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네.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서방의 기술이나 자본 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또 군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러시아 국가 자체 파이는 커진다고 해도 보니까 기준금리가 14%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민생 경제는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러시아는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다른 나라와 달리 고금리 정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심지어는 20% 넘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 루블의 가치를 방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향후 진행될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자면 푸틴이 트럼프와 좀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뭐 바이든이 되는 것, 트럼프가 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푸틴의 속내는 어떨까요? 지금 뭐 거의 트럼프 후보가 될 것 같죠. 근데 푸틴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트럼프 후보는 그러니까 미국의 주된 그 경쟁자는 중국인데 왜 엉뚱한 곳에서 힘을 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이 더 걸린 것은 중국과의 관계인데 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더 힘을 쓰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인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협상의 여지가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가 더 열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가 다시 이제 재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이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눌랜드 정무 차관이 사임을 했죠. 대표적인 그 대로 매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중국을 중시하는 사람이 이제 그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을 됐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금 2030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고 뭐 말씀하시기로는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 그리고 뭐 바이든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외교 정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목격하는 것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과거와 달리 밀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일정 정도 균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북한,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3자 연대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현재의 세계 질서 자체가 유지되는 게 본인에게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또 북중러 연대가 지나치게 강화가 되면 이것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한미일 연대의 강화로 이어질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빠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뭐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북한과 중국 이렇게 이제 3자가 굳건한 연대라기보다는 이제 양자 협력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새벽에 또 타이밍이 좀 오묘하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2달 만에 발사를 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푸틴이 이제 핵 관련해서 우리가 뭐 북한이 핵을 도와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뭐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자가 질문했든지 그랬을 것 네네.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제가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도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그것이 과거에 뭐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자동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에 대한 안보의 의무를 러시아가 지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건 뭐 한국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의 선교사 백모 씨가 구금되는 상황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교사로 활동하는 분인데 이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제공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네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다른 외국의 정보기관원이 그 구금되거나 체포된 경우는 있어서도 네.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교관 추방 이 정도는 있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좀 이례적인 것인데 이거는 한러 관계가 나빠졌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좀 민감한 문제가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해결이 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고 이거를 심지어는 이분의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한국에게 대한 일정 정도의 경고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 경고는 그분이 했던 활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무기나 탄약 공급을 러시아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무기와 탄약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걸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북아에서 일본과의 관계도 거의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일정 정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러 조치를 어떻게 좀 외교 정세를 갖춰가야 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우리가 이제 안보 위협도 있기 때문에 네.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계속적인 전략적인 대화와 소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적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뭐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대등하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계 정세의 변화를 잘 읽지 못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본 적이 많거든요. 예. 또 이익을 본 적도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북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잘 읽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기민하게 움직이고 좀 면밀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면밀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노학과 재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